젊은 여자가 볼펜 하나를 꺼내 조용히 클릭했습니다. 어느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노인네 서명은 내가 했어. 그 인간 제정신 아닐 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인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은 한 노인이 다방문을 밀고 들어서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마포구 한 골목 안쪽 큰 길에서 2번 꺾어 들어가야 나오는 그 자리에 낡은 다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바래고 유리문엔 세월의 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나는 동네 사람들은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워낙 오래된 가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 위에 붙은 상호 글씨만큼은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붓으로 직접 눌러 쓴 듯한 그 글씨체가 묘하게 따뜻하고 묘하게 단정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쯤은 눈길을 주게 되는 그런 글씨였습니다.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골목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들고 골목 안쪽을 향해 발을 내딛다가 멈춘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방 간판, 정확히는 그 위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글씨를 자신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십 년 전 아직 젊었던 아내가 붓을 잡고 직접 눌러 쓰던 날의 기억이 불현듯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내는 글씨 하나를 완성하고 나서 어때요? 잘 썼죠? 하며 웃었었는데 그 웃음이 지금도 생생하건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긴 숨을 들이쉬고는 비닐봉지를 고쳐쥐고 천천히 발을 떼었습니다. 다방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노인의 발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냄새가 먼저였어요. 오래된 원목 가구에 깊이 배인 커피 향과 어디선가 은은하게 피워두었을 쑥 향이 섞인 그 냄새가 코끝을 건드리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쉬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느낌이요. 벽에는 해가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옛날 전축이 놓여 있었으며 창가에는 아내가 쓰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찻잔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아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토록 아끼던 그 공간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수수한 체크 남방의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채 손님을 맞이하는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그 눈빛이 노인을 향하는 순간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찰나의 일이었지만 노인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쌍화차 한 잔을 시키고는 그 자리에서 찻잔 위에 2 손을 얹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꼭 1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 아이는 14살이었고 노인은 아직 회장님이었습니다. 쌍화차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도자기 잔에 담긴 짙은 갈색 차였는데 위에 얇게 썬 대추와 잣이 2여 개 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그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가끔 끓여주던 쌍화차도 꼭 이렇게 잣을 띄워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은 늘 이랬습니다.
추운 것도 아니고 긴장한 것도 아닌데 뭔가를 잡으려 하면 손가락이 제멋대로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으로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찻잔 하나를 집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천천히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깊어지면서 다방 안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동네 단골인 듯한 아저씨 둘이 들어오더니 자리를 잡고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뒤이어 중년 부부가 들어왔으며 골목 입구 세탁소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도 들어와 카운터 앞에 기댔습니다. 젊은 여자는 그 모든 손님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차를 내오고 이야기를 받아주고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단골 아저씨 하나가 카운터에 대고 툭 내뱉는 말이 노인의 귀에 걸렸습니다. 야, 오지안, 너 이번 달 또 커피값 올리려고? 반말이었습니다. 손님이 가게 주인한테 반말을 놓는 그 태도가 노인의 눈에는 영 불편하게 보였지만 젊은 여자는 그냥 웃으며 아이, 아니에요 하고 넘겼습니다. 오래된 동네에서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함이었죠.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버티고 있었구나 싶으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 아이한테는 얼마나 가혹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후 다방 문이 열리더니 50대 초반의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건물 열쇠꾸러미를 손가락에 걸고 딸랑거리며 눈은 카운터를 향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천천히 앞치마를 고쳐 매며 나왔고 건물주는 아예 카운터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이 동네 건물 임대료가 다 올랐는데 이 집만 제자리라는 것, 다음 달부터 15%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싫으면 나가도 된다는 뜻이 그 말 사이사이에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높였습니다. 다방 안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 주인을 몰아붙였습니다. 젊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답했는데 그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억울해하는 기색도 분노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닌 사람처럼요. 노인은 그 장면을 구석자리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쌍화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죠. 건물주가 저렇게 소리를 높이는 동안 노인의 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건물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다음날 당장 손을 써서 손녀가 저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찻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무력함이 분노보다 더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걸 노인은 지난 3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혼자 버텨왔구나 싶었습니다. 빼앗긴 건 자신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무너지던 그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찻잔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고 그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미안한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나가고 나서야 다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빠져나갔고 젊은 여자는 빈 테이블을 닦으며 천천히 노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빈 찻잔을 들어 올리며 한 잔 더 드릴까요? 하고 건넸는데 그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 밑에 옅은 다크서클이 졌다는 걸, 손마디가 또래에 비해 거칠다는 걸, 앞치마 끝에 낡은 자국이 있다는 걸 노인은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노인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한테 오래 들여다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혼자 살아온 사람만이 갖게 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가락이었는데 노인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게 무슨 노래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처음 아내를 만나던 날 어디선가 흘러나오던 그 노래였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던 날, 이 다방을 처음 열던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하던 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잃던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젊은 여자가 카운터 뒤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뭔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려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쉬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이라고, 얼굴만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해가 골목바닥에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다방 안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의자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리기 시작하자 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꺼내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쌍화차 한 잔 값을 내밀자 여자가 받으면서 잠깐 노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손에 머물렀다가 노인의 얼굴로 올라왔는데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아니고 측은한 것도 아닌 뭔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잘 먹었어요. 한마디만 하고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여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방 안도 골목도 노인의 마음속도 전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 저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가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골목을 걸어 나오는 내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그 느낌을 떨쳐내지 못한 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을 처음 본 게 오늘이 아니라는 것을, 저 조용한 눈빛 뒤에 얼마나 긴 시간이 쌓여 있는지를, 그리고 저 다방 안 어딘가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도 노인은 그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어제와 똑같이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여자가 카운터 안쪽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놀란 기색 없이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았습니다. 노인도 아무 말 없이 어제와 똑같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쌍화차를 시키고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왔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으며 매일 쌍화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젊은 여자도 매일 같은 방식으로 맞았습니다. 손님처럼
딱 그만큼만요. 둘 다 말을 아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도, 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어느 쪽도 먼저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하고도 팽팽한 공기가 오히려 다방 안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다방 안이 잠깐 조용해지던 그 틈에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실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을 살피듯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전축 옆을 지나쳤다가 창가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젊은 여자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창가 선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반 위에는 찻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그중 제일 끝에 놓인 찻잔 하나가 노인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작고 손잡이가 살짝 기울어져 있으며 테두리에 가는 금빛줄이 하나 돌아간 찻잔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찻잔을 집어드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노인 곁으로 다가오더니 그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저희 할머니 거예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라서 손님들한테는 안 쓰고 그냥 거기 놔뒀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 찻잔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한테 받아온 것이라고 했던, 그래서 절대 깨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찻잔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던 것이었는데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이 다방 선반 위에 아직도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다시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여자도 아무 말 없이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짧은 순간이 노인의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다방 안에 손님이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전축 쪽으로 걸어가더니 레코드판을 하나 꺼내 올렸습니다. 바늘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고 잠깐의 정적 뒤에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노래를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아내를 만나던 날 어느 다방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날 아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내내 말을 못 걸고 있다가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야 겨우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그 노래 한 소절에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노인은 아직도 아내가 없는 세상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낯설었고 밥을 먹을 때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그 사람이 아끼던 찻잔이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찻잔을 꽉 쥔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등을 돌린 채 카운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다방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도 어느새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노인과 젊은 여자 그리고 흘러나오는 노래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노인은 그 배려가 어색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우는 걸 봐도 억지로 달래거나 위로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드문데 이 아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아이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가슴 안쪽을 조용히 긁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야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닦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제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10년치 말이 담겨 있었지만 그 어느 쪽도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먼저 눈을 돌리며 새 레코드판을 올렸습니다. 다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됐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다음 날부터 노인은 다방 허드렛 일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빈 잔을 카운터까지 들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거들었고, 그 다음에는 택배 상자를 풀어서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처음에는 아이 괜찮아요 하고 말렸는데 노인이 말없이 계속하자 어느 순간부터 그냥 두었습니다.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이 노인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아챈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노인이 다방 일을 거들기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노인이 왜 저기 있냐는 눈빛이었다가 며칠이 지나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저씨들이 말을 붙이기도 했는데 어르신, 여기 일하세요? 하는 말에 노인이 그냥 심심해서요. 하고 답하면 좋으시겠다 하며 웃고 넘겼습니다. 그 단순하고 아무 뜻 없는 대화가 노인한테는 오래간만에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노인은 거의 사람과 말을 섞지 않고 살았거든요. 반지하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 고립이 얼마나 사람을 조용히 갉아먹는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인이 창가 쪽 테이블을 닦다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아이들이 몇 명 모여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인 듯 교복 차림에 과자 봉지를 들고 제잘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녀가 14살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손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떤 걸 좋아했는지, 뭘 먹을 때 기뻐했는지를 떠올리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때 노인은 너무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한테 소홀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이 정도로 아프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다가 노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는 걸 발견하고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쌍화차 한 잔을 만들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문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노인이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보자 여자는 그냥 드세요 하고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그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에서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목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젊은 여자가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도 옆에서 의자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둘이 말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의자를 다 올리고 나서 여자가 빗자루를 들었고 노인은 쓰레받기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도 말없이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여자가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전축 위에 조명이 꺼지고 카운터 안쪽 등이 꺼지고 마지막으로 입구 쪽 등이 꺼졌습니다. 다방 안이 어두워지면서 창밖 골목에 가로등 빛만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안에서 낡은 전축이, 선반 위의 찻잔이, 벽의 달력이 조용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 지금 이렇게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젊은 여자가 문을 잠그면서 물었습니다. 뒤통수를 보인 채로 자물쇠에 열쇠를 꽂으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멈췄다가 그러게요 하고 답했습니다.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보며 잠깐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도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둘은 골목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며칠 전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왜 그런지는 노인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둘 사이에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손님이 많이 오는지, 어떤 단골이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전축 바늘을 언제 바꿔줘야 하는지, 창가 쪽 테이블은 오후에 햇빛이 들어와서 손님이 불편해하니까 커튼을 조금 쳐줘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들을 말없이 익혔습니다. 젊은 여자는 노인이 그것들을 알아채는 걸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먼저 커튼을 치자 여자가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노인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노인이 선반 쪽을 닦다가 아내의 찻잔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찻잔을 이렇게 손에 쥐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찻잔이 어디 갔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있었습니다. 손녀가 여기 가져다 놓은 것이겠죠. 그 아이가 이 찻잔을 챙겨서 할머니가 만든 이 다방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이겠죠. 노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찻잔을 여기 가져다 놓은 그 아이의 얼굴이요. 젊은 여자가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노인이 한참 후에 찻잔을 다시 선반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을 때 젊은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공간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무언가가요. 노인은 그날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처음으로 이 아이가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왜 할머니 다방을 물려받겠다고 했는지, 왜 여기서 혼자 버티고 있는지, 그 이유가 단순히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만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아직 꺼내지 않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방 문을 열려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던 노인의 눈에 낯선 것이 보였습니다. 다방 앞에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 이른 아침에 그 좁은 골목 안에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양복 차림이라니 어떻게 봐도 평범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다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넥타이까지 단단히 맨 차림이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골목 입구에서 걸음을 늦추며 그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뭔가를 팔러 온 사람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세무서나 구청 직원이라기엔 너무 말쑥했고 법원 집행관이라기엔 너무 젊었습니다. 노인이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자 남자 중 하나가 힐끗 시선을 줬다가 이내 다방 문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다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열쇠를 꽂으려다 문 앞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발견하고 한 박자 멈췄는데 그 멈춤이 아주 짧았습니다. 놀란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예상했던 것인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고 여자는 그걸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은 노인을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석에 있는 노인쯤은 신경 쓸 것도 없다는 태도였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고 노인은 평소 자리에 앉아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건물 매입 통보서였습니다. 이 골목 건물 전체를 법인 명의로 매입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입 주체는 세진그룹 계열 부동산 법인이었고 계약 해지 통보 날짜는 딱 한 달 뒤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기존 임차인분들은 모두 한 달 안에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대로 돌려드리고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협의의 여지가 없다는 게 그 말 어디에도 배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는 듯 입을 다물고 있다가 확인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노인은 그 서류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세진그룹. 그 이름이 보이는 순간 노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28배 공장 구석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처음 거래처에 도장을 찍던 날부터 직원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던 그 시간들까지 전부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손녀의 가게를 내쫓는 서류에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오재원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운 회사가 아버지의 손녀를 몰아내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감정조차 드는 것보다 그냥 아찔했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올라오는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무언가였습니다. 그 서늘함의 정체를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한번 겪었던 감각이었거든요. 자신이 입원해 있는 3주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 있었던 그날, 퇴원해서 회사 로비에 들어섰더니 경비가 출입증을 요구하던 그날,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던 그날, 그때도 분노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내 발밑이 없다는, 딛고 서 있다고 믿었던 땅이 사실 없었다는 그 서늘함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감각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이 골목까지 손을 뻗었다는 것, 그게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는 것, 노인이 이 다방에 드나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노인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여자는 서류를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넣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급하게 넣은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방금 받은 계약 해지 통보를 저렇게 태연하게 서랍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가 막혀서 얼어붙었거나 울음이 터지거나 아니면 당장 전화기를 잡거나 그게 보통 사람의 반응일 텐데 이 아이는 그냥 서랍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 하나로 끝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노인이 보아온 그 평온하고 잔잔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단단하게 결정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네, 저 준비된 거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고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받아들고 잠시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준비인지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을 보면 지금 캐물을 때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인은 아주 오래전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거래처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상대가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눈빛 하나로 읽어내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감각은 죽지 않았는지 이 아이가 빈손이 아니라는 걸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버텨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이상하게 조용히 흘렀습니다. 단골들이 드나들었지만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젊은 여자도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노인도 평소처럼 테이블을 닫고 빈 잔을 카운터에 가져다 두고 창가 커튼을 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골목 안쪽이 멀쩡한데 골목 입구에 무언가가 조여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압박이 다방 안에도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쌍화차 잔을 들면서 자꾸 그 서랍 쪽을 흘깃거렸습니다. 저 서랍 안에 뭐가 더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진그룹 계열 부동산 법인. 노인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씹었습니다. 아들 오재원이 경영권을 쥔 뒤로 세진그룹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직접 키워낸 제조업 중심의 사업 구조는 뒷전으로 밀렸고 부동산과 금융 쪽으로 자꾸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다각화라고 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단골 아저씨 말대로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골목 건물까지 사들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노인이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을 아들은 3년 만에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하다는 감정이 올라왔다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더 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이 골목에서 버텨야 하는 이유를 만든 게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 사실이 노인을 가장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아저씨 하나가 들어오더니 카운터에 앉아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오지안, 이 건물 세진그룹이 샀다며? 나 오늘 옆 건물 세입자한테 들었어. 너 어떡할 거야? 젊은 여자는 커피를 내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잘 되겠죠, 뭐. 아저씨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무슨 잘 돼. 그 회사 요즘 돈 없다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골목 건물도 사들이는 거 아니야? 쥐어짜는 거지. 젊은 여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인만 그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지금 그 꼴이 됐다는 게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긁었습니다. 아저씨가 나가고 나서 다방 안에 노인과 젊은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여자가 카운터 안쪽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노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골목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노인이 굳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한 번도 그 호칭을 쓰지 않았는데 오늘 이 순간 그 말이 나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은 채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노인이 골목에 들어서던 날부터 알아봤다는 것, 그래서 모른 척 손님처럼 맞은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렸다는 것을요. 기다렸다. 그 말이 노인의 머릿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뭘 기다렸다는 걸까요? 노인이 직접 말을 꺼내기를 기다린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다린 건지 그 말 한마디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뭘 기다렸어? 여자가 잠깐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오실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할 말은 다 했고 나머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이런 순간에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새징그룹 명의의 서류, 아무렇지도 않게 서랍을 닫던 손, 그리고 처음으로 꺼낸 그 호칭, 저 아이가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무슨 준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단순히 이 다방을 지키겠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건 오늘로 확실해졌습니다. 노인은 그 생각을 붙잡은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골목 바깥에는 바람이 불었고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끔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때 자신도 저런 소리들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너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이겠죠. 그리고 노인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노인은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드는 직전까지도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뭔가를 단단히 쥐고 있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젊은 여자가 다방 구석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향해 쌓여왔다는 것을. 그날 밤 영업이 끝난 다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단골이 나가고 문이 잠기고 나서도 젊은 여자는 카운터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다방 창문 너머 골목은 이미 어두웠고 전축은 꺼진 지 오래였으며 다방 안에는 카운터 위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노란 불빛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반쯤 밝히고 반쯤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서류를 넣어둔 서랍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 서랍이었는데 거기서 꺼낸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천 파우치였습니다. 지퍼가 달린 작은 파우치였는데 원래 색이 무슨 색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발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걸 들고 노인 쪽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열흘 동안 여자가 노인과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쯤 낮아진 목소리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노인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파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두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 안에서 노인은 이 아이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준비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준비한 게 아닐 것이라는 걸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요. 제가 14살이었어요. 노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그 느낌이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서 아빠 엄마가 거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려서 문을 조금 열었거든요. 여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담아두었던 것을 꺼내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꺼내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14살 지안이 들은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장이 어디 있냐는 것, 서류가 언제 들어오냐는 것,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는 것. 그것들이 어른들이 나누는 평범한 집안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살 지아는 그게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서두르고 있었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그 계산에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4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애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아채거든요. 특히 자기 아빠 목소리가 평소와 다를 때는요. 그날 이후로 무서웠어요. 여자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무서웠다는 말이요. 그 말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균열 같았습니다. 여자가 계속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14살이니까 그냥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집에 오는 거 말고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음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요. 문 사이로 소리가 들릴 때 핸드폰 녹음 버튼 누르는 거. 뭔가에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어딘가에 남겨두면 안 되나 싶어서요. 증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14살짜리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는 것. 그 행동이 얼마나 작고 본능적인 것이었는지 노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낡은 파우치로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14살 때 지켰어야 했다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그 생각은 너무 늦게 왔고 그래서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했어요. 아빠가 집에서 전화 통화하는 거, 엄마가 누군가랑 얘기하는 거 다 녹음하진 못했어요. 방에 있을 때만 들리는 거니까. 그래도 쌓이더라고요. 여자가 파우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어떤 것은 테이프로 붙인 종이 쪽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노인은 그 날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14살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내내 그것들을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일을 아이가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20살 되고 나서 박도윤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노인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도윤, 할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못했던 그 사건이 끝난 뒤에도 찜찜하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개업하신 거 알았어요. 찾아가서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저것 다요. 변호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학생인 줄 아셨는지 좀 황당해 하셨는데 파일 들려드리고 나서는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여자가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게 웃음인지 아닌지 모를 표정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노인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그 사무실에서 혼자 버텨냈다는 게 그 표정에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뭘 녹음해야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법적으로 쓸모가 있는지요. 그때부터는 달랐어요. 그냥 무서워서 남기는 게 아니라 목적이 생긴 거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아빠가 집에 오면 긴장했어요. 언제 중요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 아빠가 화장실 문 닫고 전화하는 소리도 들으려고 했어요. 그게 일상이 됐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10대와 20대 초반이 그런 일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매일 귀를 세우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노인이 더 오래 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20살에 박도윤을 직접 찾아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서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전화도 없이 그냥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노인은 알았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다 들통날 수도 있었고 변호사가 아버지 편일 수도 있었으며 그냥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20살짜리가 혼자 감당하고 그 문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20살이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나이에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첫 월급을 어디에 쓸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파우치 안에 USB는 모두 6개였습니다. 여자가 그것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꺼내 늘어놓았습니다. 2010년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 경영권 넘어가기 직전이요. 그 말에 노인의 눈이 USB 쪽으로 향했습니다. 2010년 자신이 병원에 있던 그 해였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자신의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해였습니다. 그때 아빠랑 엄마가 집에서 한 얘기들이 거기 들어 있어요. 서류 얘기, 변호사 얘기, 그리고
여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도요. 그 끝이 흐려졌습니다. 흐릿하게 끝났지만 그 여운이 너무 선명해서 노인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어떤 말들이 담겨 있는지 노인은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알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에 있어? 다방 얘기였습니다. 왜 하필 이 다방을 지키고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자가 USB들을 다시 파우치에 넣으면서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방 달라고 하면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왜 갖고 싶냐고요? 여자가 파우치 지퍼를 닫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 여기 오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야 할 것 같다고요.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를 말했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그걸 붙잡고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노인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잠깐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하나, 그 파일들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근데요, 할아버지. 여자가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다방에 있으면 덜 무서웠어요. 여기 있으면 괜찮았어요. 그 말이 노인의 가슴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이 아이를 지탱해왔다는 것, 아내가 없어도 아내가 만든 것들이 살아서 이 아이를 붙잡아줬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파우치를 카운터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도 일어섰습니다. 둘이 말없이 다방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이제 꽤 깊었습니다. 노인은 골목 입구 쪽으로 걷다가 한 번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한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리웠을까요? 노인은 그 물음을 붙잡은 채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 파우치 안의 것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움직임을 막으려는 사람이 이미 이쪽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다방 문을 열기도 전이었습니다. 노인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데 젊은 여자가 이미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로 골목 입구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노인을 발견하자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손짓이 급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오늘 아침 이 골목 안에 있다는 걸 노인은 그 손짓 하나로 알아챘습니다. 다방 안으로 들어서자 여자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 전이었습니다. 여자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정 볼펜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볼펜이었습니다. 문구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볼펜처럼 생겼습니다. 여자가 그걸 들고 노인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빠가 올 거예요. 노인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 여자가 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빠 측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설득하러 온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득. 그 단어를 아들이 썼다는 게 벌써 위협이었습니다. 여자가 볼펜을 노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옆에 작은 버튼 있죠?
노인이 볼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클립 옆에 작고 납작한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그냥 클립의 일부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누르면 녹음돼요. 최대 6시간이요. 노인이 볼펜을 쥔 채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걸 준비해뒀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걸 자신에게 건넨다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는 거지? 노인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빠가 할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이 제가 모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거든요. 노인은 그 볼펜을 등산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버튼 위치는 손가락이 기억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전축에 레코드판을 올리고 차 재료를 꺼내 정리하고 테이블을 한 번씩 닦았습니다. 노인도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쌍화차를 시키고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온기가 손바닥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안에 볼펜이 있다는 게 자꾸 의식됐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들이었고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았으며 평소와 같은 차를 시켰습니다. 다방 안은 그냥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평범함 안에 앉아서 문 쪽을 자꾸 흘깃거렸습니다. 오재원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오전일 수도 오후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사람을 긴장시킨다는 걸 노인은 오래전에 잊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늘 기다렸습니다. 계약이 성사될지, 거래처가 연락을 해올지, 은행이 승인을 내줄지. 그 기다림이 익숙했는데 지금 이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사이에도 젊은 여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단골한테 차를 내주고 설탕 떨어진 통을 채우고 선반 위 찻잔들을 한 번씩 닦았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조용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머릿속으로 그려봤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오기 전에 노인한테 볼펜을 건넸으며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다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노인은 이 아이한테서 다시 배웠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문이 열리는 순간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오재원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에 타이를 맸고 구두가 윤이 났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로 부하 직원처럼 보이는 남자 하나가 따라 들어왔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재원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는 구석 자리를 발견하는데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재원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오재원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볼펜 클립 옆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습니다. 오재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다방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옆 테이블까지 들릴 만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법적으로 다 끝난 거잖아요. 왜 자꾸 긁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오재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상을 받아와서 자랑하던 모습, 대학교 입학하던 날 어색하게 넥타이를 매고 사진 찍던 모습,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가 노인에게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가요. 다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거잖아요. 오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판단이 흐렸던 거 저도 알고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 난 거고요. 이게 뭐 억울할 게 있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흐렸다. 그 말을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고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들었고 언론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법원에서 듣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재원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지안이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괜히 여기 드나들면서 이 아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끝났습니다. 노인은 오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힘들다고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딸을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젊은 여자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요. 그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재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켓 단추를 잠그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편하게 사세요. 제가 생활비 드리는 거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몸이라도 챙기셔야죠.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뭔지 노인은 알았습니다.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포기하라는 것이었으며 조용히 사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재원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부하 직원과 함께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다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색함을 지우려는 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서 나와 오재원이 앉았던 자리를 행주로 닦았습니다. 필요해서 닦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남은 무언가를 지우려는 것처럼요. 노인은 주머니 속 볼펜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뗐습니다. 녹음이 됐습니다. 방금 들린 그 말들이 전부 담겼습니다. 판단이 흐렸다는 말, 지안이 힘들다는 말, 편하게 살라는 말. 전부 그 조그만 볼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3년 동안 그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는데 오늘 들은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말투가, 그 말들이 3년 전 법원 서류 안에도 똑같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말이요. 그 말을 법원 문서에서 읽을 때와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들을 때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법원 문서는 차가웠지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노인은 그 계산을 느끼면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이 빠지고 나면 판단이 남는다는 걸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은 몸으로 압니다. 젊은 여자가 노인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단골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다방이 다시 비어가면서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볼펜을 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됐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담겼어. 여자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여자가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3글자였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노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반지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게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됐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그 느낌이 너무 낯설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볼펜 한 자루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 볼펜을 자신에게 건넨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방 구석 어딘가에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생각을 붙잡은 채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볼펜 안에 오늘 담긴 것이 아들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충수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터진다는 것을. 박도윤이 다방에 온 건 오재원이 다녀간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단골이 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문을 밀고 들어온 남자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격이 좋고 눈빛이 단단한 남자였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짙은 감색 점퍼 차림이었는데 그 편한 차림이 오히려 이 사람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를 보자마자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반가움도 놀람도 아닌 그냥 예상했던 사람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구석자리에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노인을 발견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노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도윤입니다. 노인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 정도가 가끔 썼지만 그것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 2글자가 지금 이 낡은 다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박도윤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셋이 테이블에 둘러앉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이 노인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전체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윤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것 가져왔어요? 여자가 볼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도윤이 그걸 집어들고 핸드폰에 연결했습니다. 작은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재생했습니다. 10초쯤 듣다가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됩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돼요? 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 다 가져왔죠?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낡은 천 파우치를 꺼내왔습니다. USB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박도윤이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는데 그 손이 마지막 USB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2010년 것도 있네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아진 게 아니라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그걸 손에 쥐었을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윤이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었습니다. 박도윤이 2010년 3월로 표시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어폰을 다시 꽂고 들었습니다. 30초도 듣지 않아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팔을 올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축에서 노래가 흘렀지만 그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박도윤의 그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출신이 저 표정을 짓는다는 건 그 파일 안에 보통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찻잔이 있는 선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이 이 아이를 지탱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박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입원해 계시던 그 주에 오재원 씨와 김선희 씨가 나눈 대화입니다. 서류 위조 얘기, 변호사 매수 얘기, 차명 계좌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박도윤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장님 서명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요.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서명을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중에 정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법원은 결국 그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서명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를 증명하는 목소리가 지금 저 USB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테이블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이 여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윤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전직 검사가 말을 잃었다는 건 웬만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박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로 됩니다. 완벽해요. 그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3년을 쫓아온 사람이 마침내 끝에 닿았을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테이블 위의 USB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조그만 것들 안에 3년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질 때, 언론이 자신을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붙일 때,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걸 먼발치에서 지켜볼 때, 노인은 늘 이 억울함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었고 증거가 없으니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3년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분노가 식으면 무기력이 오고 무기력이 쌓이면 체념이 되고 체념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밤이 옵니다. 그 밤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노인이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그 밤들을 어떻게 버텼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손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요. 노인이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그 질문을 노인은 어제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의미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는 혼자 버텨온 것이 무섭지 않았냐는 거였다면 오늘은 이걸 끝까지 쥐고 있는 게 무섭지 않았냐는 거였습니다. 여자가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할머니 다방에 있으면 괜찮았어요. 그 말이 어제와 똑같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들리는 그 말은 어제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박도윤이 USB들을 다시 파우치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발장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걸 첨부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박도윤이 답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는 빠르면 일주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이 정도 분량이고 내용이 이 정도면 영장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말이 노인의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길게 늘어났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남았다는 게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이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재원 씨 측이 뭔가 낌새를 챌 수 있어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다방을 드나드시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전축, 선반 위의 찻잔들, 아내가 쓴 간판 글씨. 여기를 드나들지 말라는 말이 뭔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답했습니다. 여기는 계속 옵니다. 박도윤이 잠깐 노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다방 안에 노인과 젊은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여자가 파우치를 카운터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축 앞에 서서 레코드판을 올렸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노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과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그 노래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쌍화차 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식은 차를 그냥 마셨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둘이 말없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여자는 카운터 위를 닦다가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닦고 그러다 선반 위의 찻잔들을 한 번씩 정리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 다방에서 혼자 지낸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단골들을 맞이하고 건물주한테 치이고 밤에 혼자 문을 잠그고 그 반복되는 날들 안에서 저 USB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요. 화려한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이 그냥 매일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노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손녀라는 걸 노인은 아직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과분했습니다. 그 과분함이 감사함보다 먼저 노인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박도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첨부 파일의 용량이 상당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그날 밤 그 파일들을 듣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나중에야 노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오재원과 김선희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울 어딘가 고급 아파트에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마포구 골목 낡은 다방에서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세진그룹 본사 주차장에 낯선 차량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6시였습니다. 세진그룹 본사 앞 도로에 검은 차량 3대가 줄지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앞사람이 서류를 내밀자 그냥 비켜섰습니다. 영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 어딘가의 고급 아파트 동 앞에도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오재원의 자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을 그 집 안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엔 몰랐을 겁니다. 노인은 그날 아침 최 여사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시작됐어요. 세 글자였습니다. 노인은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노인한테는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이 어제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다방에 도착하자 젊은 여자가 이미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들어서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흔들리지도 들뜨지도 않은 그 눈빛이요. 노인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쌍화차를 내려놓으며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둘이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세진그룹 본사와 오재원 회장 자택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권 강제 탈취 및 서류 위조 혐의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뉴스는 짧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고 라디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뉴스 한 토막이 다방 안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단골 아저씨 하나가 들어오다가 라디오를 듣더니요. 세진그룹? 거기 뭔 일 났어요? 하고 물었지만 젊은 여자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검색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뉴스는 매일 새로운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오재원과 김선희가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류들이 상당하다는 것, 차명 계좌가 여러 개 발견됐다는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습니다. 노인은 그 뉴스들을 다방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신문도 아닌 라디오로요. 다방 구석자리에 앉아서 쌍화차를 마시면서 자신이 30년 동안 일군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세워진 것이 바로잡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들려도 다르다는 걸 노인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편하게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이었으니까요.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던 날 젊은 여자가 영업이 끝난 뒤 다방불을 끄지 않고 카운터 안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둘이 불 켜진 다방 안에서 각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한테 화나요? 노인이 잠깐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이 뜬금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타이밍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화가 안 나면 거짓말이지. 노인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여자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예요? 노인이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놈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더 오래 마음에 걸려. 그 말이 다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도 분노보다 먼저 드는 게 그 물음이라는 것. 내가 어떤 아버지였기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것.
그게 노인이 3년 동안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며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물음이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을 이 아이 앞에서 꺼낼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뭔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오재원과 김선희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그날 다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한테 연락이 왔고 박도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은 둘 다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방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누군가한테 연락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게 3년 동안의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그 천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무게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걸 들고 살다가 내려놓으면 허전한 것처럼 그 무게가 빠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구속됐다는 뉴스에 나온 얼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걷던 날, 유치원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아침에 현관 앞에 서 있던 날, 그 얼굴들이 오늘 뉴스에 나온 얼굴이랑 같은 사람이라는 게 노인의 머릿속에서 아직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찾으려고 오늘도 했지만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게 답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긋난 건 한 지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인 것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쌓임 안에 자신의 몫도 있다는 걸 노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등산복을 입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다방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다방 안에 낡은 전축이 보였고 선반 위의 찻잔들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 지금 이렇게 어두운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저 문이 다시 열릴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 차 향기가 다시 날 거였습니다. 단골들이 드나들 거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그 자리에 있을 거였습니다. 그게 계속된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노인한테는 어떤 판결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진그룹의 법원의 경영 정지 명령이 떨어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시작됐고 경영권 복귀 가능성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노인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노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이 대신 입장을 냈습니다. 노인은 다방에 앉아서 그 소식들을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노인이 있는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쌍화차 한 잔이 앞에 있었고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있었으며 전축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골목 안은 그냥 골목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김선희는 구속 직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무죄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이 공개되면서 그 주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명 계좌의 명의가 본인이었고 녹음 파일에 본인 목소리가 담겨 있었으며 위조 서류에 본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파일이 재생됐을 때 김선희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재원은 첫 번째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서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 제시됐을 때
처음으로 말문이 열렸다고 박도윤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박도윤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젊은 여자는 다방을 평소와 똑같이 운영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단골을 맞이하고 차를 내리고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뭘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로 답했습니다. 건물 매입 통보서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세진그룹 계열법인이 법원 경영 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그 계약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건물주가 다시 나타나 임대료 인상 얘기를 꺼냈다가 뭔가 눈치를 챘는지 그냥 들어갔습니다. 다방은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간판 글씨도 그대로였고 전축도 그대로였으며 선반 위에 찻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실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방 구석자리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세진그룹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첫 번째 심리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래된 물음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보다 먼저 드는 게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서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 다방을 골랐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아직 다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다방이었어? 여자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간직해온 것을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자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이 보아온 그 잔잔하고 단단한 눈빛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오래 간직해온 것을 이제 꺼내도 된다고 판단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자가 카운터를 나와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업 중이었지만 다방 안에 손님은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고 전축에서는 낮은 노래가 흘렀으며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잠깐 멀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으셨어요. 여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다방 갖고 싶냐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물어보셨어요. 왜 갖고 싶냐고요. 노인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여자가 잠깐 무릎 위를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 여기 오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다고요. 노인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를 노인은 물었습니다. 여자가 답했습니다. 한참 저를 보시더니 그래, 그럼 내가 가져라 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유언도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노인은 알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으며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녀를 바라보며 그래, 그럼 내가 가져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다방을 넘겨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믿는다는 것이었고 이 아이한테 부탁한다는 것이었으며 남편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이 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요. 할머니가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여자가 계속했습니다. 노인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너무 바빴던 거라고. 바쁜 사람들은 가끔 중요한 걸 놓친다고 하셨어요. 노인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고요.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다는 것이 노인한테는 너무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다는 게요. 노인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알았대? 여자가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입원하시기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아빠가 요즘 좀 달라졌다고. 근데 설마 했다고. 자기 아들이니까.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설마 했던 것이고 설마 하는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설마가 아내 평생에 가장 큰 후회로 남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회를 안고 세상을 떠났겠구나 싶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안 됐습니다.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휴지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울게 두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 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노인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가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됐습니다. 여자는 그 시간 동안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노인이 숨을 골랐습니다. 눈가를 마지막으로 닦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냥 마셨습니다. 여자가 일어나 새 쌍화차를 만들었습니다.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이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에서 가슴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마워. 노인이 말했습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도윤이 서류를 들고 다방에 왔습니다. 민사소송 첫 심리 결과였습니다. 판사가 오세진 전 회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권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경영권 복귀되면 지안이 이름으로 해줘요. 박도윤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이 돌려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명분으로도 그렇고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킨 거니까요. 내가 받아서 뭘 해요. 이 아이가 운영하면 되죠. 박도윤이 노인을 바라보다가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방이 있어요. 그 말에 박도윤이 잠깐 말을 잃었다가 헛웃음을 냈습니다. 두 분 다 참. 그리고 서류를 접었습니다. 신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복귀시키고 운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구조로요.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박도윤이 나가고 다방에 둘만 남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전축 앞에 서서 레코드판을 바꾸었습니다. 바늘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고 잠깐의 정적 뒤에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 노래였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나던 날 듣던 그 노래였습니다. 노인은 그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전축에서 돌아서며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일부러 이 노래를 고른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래가 흘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 할머니가 이 노래 좋아했어. 처음 만난 날 이 노래가 나왔거든. 여자가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날 1시간 동안 말을 못 걸었다고. 노인이 헛웃음을 냈습니다. 그걸 말하고 다녔어?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이 다방 안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웃는 걸 노인이 처음 보았습니다. 환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뭔가 풀린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오래 긴장하고 있던 사람이 그 긴장을 내려놓았을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 안쪽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아깝고 또 다행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여자가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편지 봉투였는데 봉투 자체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걸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여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썼어요. 14살 때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못 드렸어요.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랐고 찾아가도 될지 몰랐고 그러다 그냥 갖고 있었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방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할머니 물건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할머니한테 드린 것 같아요. 그때 노인은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14살짜리가 쓴 편지가 할머니 물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와 이 봉투를 내밀었을 때 할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노인의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노인이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뒷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테이프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접힌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또박또박 눌러 쓰려고 한 것 같은데 군데군데 힘이 너무 들어가서 종이가 움푹 파인 곳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저 지안이에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아무도 안 믿어줘도 저는 믿어요. 저 할아버지 편이에요. 꼭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맞춤법도 틀린 곳이 있었고 문장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서툰 글 안에 14살짜리 아이가 혼자 버텨온 것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도 저는 믿어요. 그 한 줄이 노인의 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노인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그 편지를 쥔 채로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만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온기를 느끼면서 더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14살부터 지금까지 혼자 이것들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축에서 노래가 끝났습니다. 바늘이 레코드판 끝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여자가 노인 등에 얹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노인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등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쪽이었습니다. 여자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노인이 눈가를 닫고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처음부터 할아버지 편이었어요. 그 말이 편지 안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14살의 글씨와 24의 목소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인에게는 어떤 법원 판결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노인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방 문을 닫으면서 젊은 여자가 간판 불을 켰습니다. 아내가 쓴 그 글씨 위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골목 바깥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바랜 간판이었지만 그 위에 불이 들어오자 글씨가 또렷해졌습니다. 노인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직 여기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손녀에게 남긴 것이 이 다방이었고, 그 다방이 손녀를 지탱했으며 그 손녀가 자신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아내의 흔적이 가장 긴 손을 뻗어 결국 여기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등산복 안주머니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가슴 쪽에 닿아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서자 도시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어딘가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노인은 그 소리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안에서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